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이 관심이 없는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그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부동산 그 담보대출이. 근데 이것 때문에 막 IMF나 뭐 우리 또 여러 세계 전문가들이 이 뭐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있고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이런 거에 그냥 그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경제 정책에 의해서 뭐 큰 사고는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가계가 상당히 고통은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국가 부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부동산 그래도 가격은 하락은 할 텐데 그럼 정부가 이제 나서서 너무 또 폭락을 하지 않도록 막는 정책을 쓰겠죠. 그러면 그 회장님 생각에는 한 지금이 부동산 가격이 100이라면 한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까지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80-90%까지 대출이 돼 있거나 그럴 겁니다, 아마. 이게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가게에서는 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그래도 8천만 원 정도는 빚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이자를 내도 관계가 없는데, 그죠? 나중에 팔아서 그냥 이자 갚으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은 정체되어 있거나 떨어지는 10% 정도 떨어지는데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된다면 이 투자 비용은 엄청나게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나면은 아마 우리나라 가게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금융위기 극복을 하면서 자금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게 이렇게 뭐 빚 있다 뭐 그러는데 그 가게가 문제가 일어날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게도 돈들 좀 꽤 갖고 있어요. 아주 한 20% 하위 경제 하위 계층 빼고는 그래도 뭐 그냥 먹고 사는 데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신용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카드 갖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정도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도 이제 다 돼 있고 금융 어느 정도 기법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가게가.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축소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죽을 맛이고 신혼부부들 그 아파트 마련들을 하면은 뭐 몇십 년을 모아도 힘들다든가 이런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면 이 정부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같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는 막아야 되지만 인플레이션 정도 올라가는 정도가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안 되는 쪽으로 간다면 아마 정부 정책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이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아마 이 정권은 외면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연관된 우리 대외 여건만 좀 잠깐 좀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그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 50%, 60% 이상은 충분히 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그 전쟁 중이잖아요. 그 어느 나라가 이길이라고 보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한번 여기서 한번 우리 한번 투표해 볼까요? 자, 미국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국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미국이 이기겠네요, 뭐.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런데 M&A 전략이라든가 국가 전략에 의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지금의 이 세계 경제는 신용 경제예요. 신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북한이 왜 저렇게 힘듭니까?
지하 자원이 없습니까? 지하 자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풍부하죠. 그리고 북한은 뭐 히토리마저도 많아요, 북한에는. 그런데 왜 저렇게 못 사냐면 신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내가 신용이 있으면 돈도 빌릴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 신용이 없으면 그 모든 거에서 다 차단이 돼요. 그리고 이 신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계 자금이 흘러다니는 시스템 있죠. 네트워크 시스템. 그런 거를 미국이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재를 할 때 보면은 어느 은행 거래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이 깔아놓은 그 네트워크에서 추방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거 망하잖아요, 그냥. 그 다음날 망하던가 아니면 조금 있다가 한 며칠 지나면 그냥 은행이고 뭐고 다 문 닫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에서 쫓아낸다는 거는 신용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미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네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관세를 매기는 것밖에 못해요. 중국은. 근데 미국은 전 세계 중국 기업이 수출할 때나 뭐 할 때나 다 그 금융 거래망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현찰 갖다 주고 하는 데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쓰게 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기업을 차단시키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그 기업을 살리려고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생산하고 모든 조직을 갖고 있는데 내수 쪽으로만 가게 만든다면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금융이라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또 군사력도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조직도 친미국 쪽,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활동을 하는 국가들에서 미국이 이런 위력을 가지고 얘기할 때 미국 편을 들어주는 기업들이, 그런 나라들이 중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국도 그거를 하려고 뭐 애는 많이 썼지만 아직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도는 택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서 어디가 이겼냐는 그런 우문을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이 그 대답은 안 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신 다음에 다른 데로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그 분쟁 속에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두 나라에 껴가지고 뭐 새우등 터지듯이 피해가 볼 거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서 반사 이익을 볼 거다. 이런 뭐 양립 좀 다른 시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그 경제학자라든가 언론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 무역 전쟁 하기 직전에 언론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우리나라 다 따라왔다. 이제 수출 경쟁력 이제 중국한테 우리 다 진다. 자, 그럼 그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서 중국이 이제 세금도 덜 내고 혜택을 많이 받았잖아요. 각 나라에서 중국한테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왜? 전 세계 상품을 좀 저가로 공급해라.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급뿐만이 아니고 이제 시장을 지배하려고 그랬잖아요. 사실 지금 시장 쪽은 상품 쪽을 보면은 그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국 제품이 없으면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한테 이제 관세를 매기면 중국 상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상품 가격은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에다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이 그걸 완성시켜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못 팔면 우리도 중간재가 수출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만 써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이 정부에 대해서 이 불만이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일본은 지금 쾌재 부르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에서 서로 관세를 높이면은 일본 다시 살아납니다. 왜냐면 그 모든 그 혜택을 일본이 제일 많이 받고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로라든가 방법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맨날 우려만 힘들다 뭐하다 이런 쪽으로만 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걱정만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국하고 다시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 10여 년, 2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수출품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하다가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죠? 그거 기억하시죠, 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살게 됐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이나 어디하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수출이 안 된다고 일본이 그 타격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중간재가 수출이 안 돼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아주 비판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배 정책 안 쓰고 지금 성장 주도 정책을 안 쓰고 분배 정책 위주로 하면은 지금 큰일 난다라는 거를 자꾸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은 분명히 관세 정책을 한다는 건 상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 세계 경제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생산에 대한 소비량도 가격 올라간 만큼 비례해가지고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이것 둘뿐만이 아니라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도 없고 또 우리나라가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세계 시장을 더 개척하고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또 물어봐도 예,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지금 있습니다. 벌써 일본 시장은 많이 지금 굉장히 좋은 국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에 일본 취업 박람회 우리 한국인들 취업하는 것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회장님 말씀처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무역 지금 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볼 때는 승자 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런 각도로 어프로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일본이 지금 경기가 포항 쪽을 지금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국내 경기도 미중 그 무역 그 전쟁 사이에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터닝 계기를 뭘로 잡았으면 좋을까 이런 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진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 경제가 호황으로 간 거는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 죽을 쓰던 일본 경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호황으로 갔거든요. 이거 원인을 봐야 되거든요. 이 원인. 왜 뭘로 그러면 일본 경제는 호황으로 가고 지금 이제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인력을 다 끌고 올 정도로 호황이 됐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무슨 시장이냐면요. 전략 무기 시장입니다. 전략 무기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그 다음에 오일가스 시장입니다. 세 번째가 농수산물 시장이고요. 근데 자, 일본을 가만히 보면은 일본은 무기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시장에 일본은 참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가 일본 시장을 키우려면은 자기들도 무기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첨단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거는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기술들을 다 미국에서 그 전략무기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산업을 못 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가 군사적으로 그거를 하고 예산도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편성해 놨잖아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일본 시장을 이제 무기 시장도 전략 무기 시장도 참여를 해서 일본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성장 동력을 전략 무기 시장 쪽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전략 무기 시장이 왜 중요하냐?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잖아요. 이 기술에 의해서 최종 수요처가 어디냐? 전략 무기 시장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수요처가 없잖아요. 지금 수요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 수요처를 일본은 전략 무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수요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호황가도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 그냥 이 지역적으로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모여있지도 않고 그 기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된 기술을 소화할 수요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수요처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없는데 백날 만들면 뭐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지금 호황을 누리는 거는 이 전략 무기는 얼마나 그 연관 사람이 많냐면 전 세계 시장 제일 큰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이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딸랑 무기 하나만 나오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지금 군사 대국화로 가는 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개발된 그거를 쓸 수 있는 수요처를 만들어줬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 핑계는 뭐냐면 중국 견제입니다. 미국이 직접 이렇게 하기는 뭐하니까 일본을 앞세워서, 왜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떼돈 벌었잖아요. 군수공장을 거기다가 만들었으니까. 또 미국하고 그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도 일본 애들 떼돈 벌었잖아요. 왜? 거기서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경제 위기를 탈출하려면은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쓰일 수 있는 수요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은 무기 쪽으로, 군사 강국으로 가는 쪽으로 그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한미 협정에 의해서 제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스마트 시티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스마트 시티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수요처, 첨단 기술의 수요처 역할을 또 해주고, 그리고 완성해서 성공시킨 그 모델이 있잖아요. 이러면 전 세계 도시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할 거예요.